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들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확인해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핫스탁 3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핫스탁은 보잉입니다. 이번엔 787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보잉의 주가 굉장히 좀 순항하고 있었습니다만 잊을만 하면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이 얘기들이 자꾸만 주가를 방해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787 드림라이너 기종의 동체 부품 관련 오류가 발생했다. 그래서 인도를 중단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연방항공국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FAA에서 보잉 787 보잉 측과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이슈가 있는데 조금 더 조사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도를 당분간 좀 중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클리어 될 때까지 완전히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 이제 중지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가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언젠가 뭐 해결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지금 당장의 그 뉴스 자체로는 아쉽지만 악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최근 들어서 보잉은 12월 중순 이후부터 주가가 상당히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름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월가의 투자 의견이라든가 목표 주가의 변경 상황에서 볼 수 있겠는데, 물론 투자 의견 내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목표 주가 좀 올라가는 그렇죠.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가장 큰 것은 이 회사가 지금 당장에 2019년 정말 비극적인 두 개의 그 당시 737 맥스였는데요. 그래서 네. 떨어지기 전면서 떨어지기 전까지의 가격까지 당장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 2년 정도 이상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고점 회복 시도까지 하는 것은,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역시 이 회사가 나라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배당을 못 줬었는데, 다만 작년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에서 2025년이면 배당을 재개할 수 있다는 걸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완벽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고비는 좀 지났다는 해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건 괜찮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단기간에 뭐 수익이 난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과거에 보잉이 잘 나가던 시절과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공기라든가 항공기 제작이라든가 항공업종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냐를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보면 이 시장 자체는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여행 뭐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이제 올해는 해외여행 한번 가봐야 되냐? 딴 사람들 다 간다? 뭐 이런 게 느낌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주말 같은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 홈쇼핑의 그 황금 시간대 보면 전부 다 해외여행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고 있고 수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항공업종이 있고 항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와중에서는 소위 트랜스타임 같은 쪽이 상당히 오히려 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괜찮을 거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항공기가 많이 떠다니고 비행기가 다니면 결국은 그에 대한 AS에 대한 정기적인 비정기적인 AS 수요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전 세계 최대 기업이 트랜스타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AS뿐만이 아니라 쉽게 해서 애프터마켓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보잉에서 제작해서 완전히 납품하고 에어버스에서 납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부품을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때 중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쪽에서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나는 종목에 대한 접근이 좀 겁이 난다, 익숙하지 않다 하시면 여러 가지 항공이나 항공 그런 쪽에 ETF가 몇 개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은 블랙락에서 하는 ITA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무난하다라는 관점. 장기적으로 너무 기술주에 올인돼 있는 분이라면 이런 쪽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잉의 주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행도 늘어나고요. 항공, 우주, 그리고 방산까지 커버가 되는 관점에서 트랜스타임, ITA 같은 종목 계속해서 꾸준히 언급해 주시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핫스탁은
어도비입니다. 피그마 M&A 반독점 암초 등장. 그러니까 어도비 역시 뭔가 좀 커다란 악재를 만난 느낌입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어도비의 피그마 인수를 막기 위해서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M&A 규모가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6조 원 규모의 거대 M&A였기 때문에 기대감도 유입된 한편 좀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어도비의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도비는 많이들 익숙하지만 피그마까지 아시는 분은 저 자신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이게 피그마 인수 얘기 나면서 주가도 크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은 아직 회복을 완전히 못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또 법무부에서 이거 지금 반독점의 이슈가 있으니까 소송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일단은 제동을 걸렸는데요. 이 업계에 계신 분 다 아는 회사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하게 되면 소위 그 반독점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소비자들이면 소비자, 아니면 소비자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어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피그마가 크고 훌륭한 회사인데 그런 인수해 버리니까 그에 대해서는 반독점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인수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주가 떨어지고 또 인수 안 된다고 해서 떨어지니까 그러네요.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기본적으로 주가는 재작년, 작년에 엄청나게 주가 떨어졌고 올해는 작년 하반기부터 약간 반등을 시도했으나 기본적으로 아직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물론 대표적인 기업이지만 주가의 지금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것은 분명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독점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하죠. 어찌됐건 여러분들 다 포토샵 쓰시고 기본적으로 프리미어 같은 걸 많이 쓰시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PDF도 기본적으로 이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는 있고 정기적 나오겠지만 얼마만큼 돈을 벌어들이면서 지금 현재 가격대, 지금 현재에서의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소위 팬데믹 때만큼 갖고 가기에는 당장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자체의 이슈로 좀 악재는 단기적으로 좀 심하다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질 일인가 하셨을 텐데 역시나 위원님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조금은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핫스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핫스탁은 블록입니다. 수익성 개선 노력은 언제든 환영이야. 그러니까 4분기 호실적이 나오면서 약세장 속에서도 주말간에 주가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몇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요. 특히나 경영진이 룰 오브 40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이익 증가율 그리고 순이익률을 합쳐서 40%를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해 결과가 33%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7%의 룸이 좀 남아있죠. 그렇게 된다면 올해는 아마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으로 이어진 건데요. 수익성 향상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 기대 반, 우려 반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 블록이라는 회사에는. 아시다시피 블록은 트위터를 창업한 같은 사람이잖아요. 잭 도시라는 사람이고 이번에 이제 그런 그 룰 오브 40를 발표한 것도 역시 잭 도시가 발표했고 역시 꿈과 희망을 역시 다시 한번 준 것이 되겠습니다. 실적부터 확인해-드리면 이번에 주당 이익 전망치는 못 맞췄어요. 30센트지만 22센트밖에 못 맞췄고요. 반면에 이제 매출은 이제 생각보다 약간 더 높았는데요. 실제 이 회사는 전체 매출보다 항상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이 소위 총이익, 그로스 마진이 되겠는데요. 이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40%나 늘어났고요. 좋네요. 이 중에서 뭐가 늘어났냐면 스퀘어 부분이 22%, 캐시앱이 64%입니다. 스퀘어는 뭐냐? 스퀘어 이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거의 모든 곳에서 카드 결제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신규 사업을 벌이면서 자영업이건 어떤 걸 하시건 간에 카드 이제 어떤 대리점, 카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점포로 지정되고 이런 거가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 자체가 또 신용이 있어야지 그런 카드에 대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받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현금에 대한 소비가 많았던 게 이제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고 밤에 야식하는 그런 행사장 가더라도 거의 99% 카드 다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미국은 불과 4, 5년 전까지라도 그런 문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현금을 많이 쓰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단박에 해결했던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퀘어입니다. 스퀘어. 그래서 스퀘어는 조그만 이제 단말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카드를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들 삼성페이 쓰시는 보면 이제 찍지 않거나 이렇게 끼지 않고 이제 그 터치하는 방식으로 네, 많이 갖다 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갖고 유명해진 게 이제 스퀘어죠. 그러다 보니 많은 뭐 푸드트럭, 그리고 식당 이런 쪽 보면 기존의 은행에서의 거래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편하게 해준 것이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어떤 대기업보다 중소 자영업분들은 다양한 정보나 데이터를 취급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서비스를 해준 거죠. 그런 것들을 정보도 제공하고 고객에 대한 분류도 해주고 너희가 쓰고 있는 너희의 주요 고객들이 다른 곳은 또 어떤 걸 많이 쓰는지도 알려주고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귀한 자료들인데 기존에 큰 기업들만 해주고 작은 기업들은 카드를 매출을 발생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런 서비스가 물론 돈을 다 박하는 거지만 그런 걸 해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강점이 생겼던 것이 바로 스퀘어입니다. 스퀘어. 그리고 캐시앱은 뭐냐면 캐시앱은 우리나라 분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웬만한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은행 계좌를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을 계좌를 못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요즘은 우리나라에 이슈가 있어서 바로 은행 계좌를 여러 개 만들면 이제 제한을 걸리거나 그런 게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안 되지만 미국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25%의 국민이 은행 계좌가 없거나 은행계가 있더라도 카드가 없습니다. 신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상당히 우리로 보면 선진국 왜 저러나 그러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단박에 해결해 준 것이 캐시앱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도 많이 익숙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제가 우리 각자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라는 걸 가입을 안 하더라도 아니고 상대방이 없더라도 바로 돈을 보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네. 카카오페이 계좌가 없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사실 카카오페이보다 스퀘어가 먼저 만든 거죠. 캐시앱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캐시앱이 그 전에 이제 벤모가 페이팔이 만들었지만 거의 비슷한 걸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입금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은행 계좌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더라도 어디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은 그걸 다 현금을 주거나 아니면 수표를 줬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이게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팬데믹 때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는 무슨 일이냐면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 돈을 막 줬잖아요. 예. 받을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으면 나라에서 미국은 수표를 주니까 수표를 발행해서 줄 수 있지만 그 사람한테 은행 계좌도 없으니까 은행 계좌가 없으면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캐시앱을 써야 되겠죠. 은행 계좌가 없으면 캐시앱 생기기 전에나 벤모가 생기기 전에는 할인을 받습니다. 그랬구나. 네, 그 동네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수표를 할인해 주는 게 합법적인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 미국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단박에 해결해 준 것이 너희 은행 계좌 없더라도 네가 지금 우리 캐시앱에나 아니면 벤모 계좌만 있다 그러면 돈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걸 갖고 결제를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컸던 것인데 이 회사들 페이팔도 커졌고 이런 블락도 커졌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구글도 구글페이가 들어가고 네. 애플페이가 들어오면서 그걸로 돈을 주고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타기약에서 양사 모두가 비트코인에 그냥 직접 투자를 많이 한 건데 그게 주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재미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금 외면을 받았던 건데 말씀하셨던 대로 룰 오브 폴트 하면서 이제는 뭔가 수익성 위주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어떤 규율 이런 것 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결론은 뭐냐면 월스트리트의 투자가들이 보는 기본적인 어떤 제도 안에 들어오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건. 그래서 당연히 어떤 실적 그 자체도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의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 하면서 지금 월가에서는 의외로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목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블락의 어떤 그런 백단의 뒤에 있는 스토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시각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록이 스퀘어였을 때의 그 역사부터 쭉 한번 짚어보는 상황이었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성장성만 믿고 오던 주가가 이제는 수익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네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항영 위원의 인사이트, 오늘은 어떤 인사이트 준비하고 계실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나스닥 주식 10선. 뭐 요즘에 나스닥이 사실 조금 위태위태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일부 종목들은 모멘텀이 좀 살아있군요. 네. 다만 이제 그 얼마만큼 나스닥이 계속 이어질지 상승세가 이어질 때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된다는 시각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최근 1년만 보더라도요. 네.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는 0.96% 정도. 올해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요. 좀 빠져 있는 반면에 하락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올랐던 걸 다 했고요. S&P 500도 지금 상승분의 거의 70%를 정도 반납했습니다. 나스닥은 좀 많이 올랐다가 그래도 9%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스닥이 강한 것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낙폭 과대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예. 개인들이 여전히 여하튼 좀 오래된 기업 느낌보다는 좀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에 많이 집중되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혹시 금요일 날 저희 방송 드렸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S&P 500 대비 소위 나스닥 100의 기업의 이익이 그 비중이 훨씬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올해의 4분기까지 그리고 금년 1분기, 2분기까지도 S&P 500 대비 나스닥의 이익 증가율, 이익 감소폭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더 오히려 좀 약해 밸류에이션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일단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좀 여러분들 인식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나스닥은 조금은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10선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할까요? 그럼 이제 늘 확인드리지만 어떤 종목을 여러분 선별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가 여러분들만의 어떤 판단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런 거로 해갖고 A, B, C 기준을 삼으셔도 되겠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 월가의 기관들은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오늘 이제 나스닥을 워낙 많이들 선호하시니까 그래서 나스닥 쪽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 몇 개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시가총이 너무 작은 건 안 되니까요. 시가총이 이제 약간 큰 거 일정 수준 이게 50억을 해도 되고 500을 해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할 때 보면 50억에서 100억 이상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주가가 이제 살아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걸 참기 위해서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거라거든요. 예. 주가가 강하다는 것도 그냥 각자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텀 있다고 얘기할 때 보면 최근 4주의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연간 상승률보다 위에 있는 거죠. 단기적인 상승률이 연간 상승률보다 위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들을 그중에서 여러분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주가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거래가 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최근 2주간의 거래량이 무슨 90일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200일선의 거래량 이동평균보다 좀 많은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거기 플러스 한두 개를 더 한다면 각자 좋은 것도 좋지만 월가의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견의 비중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보고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이런 기준만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세우시면 뭐 야후 파이낸스나 구글 파이낸스 그리고 여러분들 쓰시는 HD에서 기본 데이터만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참고했으면 그렇게 아주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맞아요. 조금만 해보시면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인데요. 이 중에서 10개, 15개 정도를 한 표로 정리해 봤더니 시가총액 큰 거부터 삼아봤더니요. 네. 여전히 테슬라가 여전히 상당히 높게 나온 거 분명하게 했고요. 그다음 메타 플랫폼이라든가 포티넷 그리고 마이크로칩, 그리고 아이덱스 등등 뭐 시게이트까지요. 한 10종목 조금 넣는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한두 개만 보면 포트넷 같은 경우 역시 해킹 관련 사이버 보안이 되겠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아이덱스 랩이라고 이건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반려견이나 이런 쪽에 그런 진단 기기를 주로 하는 되게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 좀 떠 있기 때문에 분류가 됐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마다 아마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치라든지 기준이 뭐 추가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는 기준을 한 4가지 정도 세워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나스닥 종목 고르실 때 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도 MTN 이항영 위원과 함께 월가이드 함께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